자, 그러면 오늘은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장. 자원과 무역, 핵심 올림 모형. 실제적으로 무역론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챕터가 이 5장입니다. 제일 핵심이 되는 챕터. 리카르토의 비교 이론은 사실은 원론에서 다 배웠죠. 조금 더 이제 그거를 정밀하게 우리 다뤘지만 기본 개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역론에서 이제 또 다른 차원을 열어나간 것이 이 5장입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 리카르도 비교 이론에서 무역을 결정하는 제일 큰 원인은 기술이었습니다. 결국은 생산 기술, 노동 생산성이 생산 기술이죠. 그래서 기술에 따라 가지고 무역이 결정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절대적인 기술 우위에 따라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인 기술 우위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기술이 가장 큰 원인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술이 원인이다 그러면 물론 상대는 가능하지만 조금 사람들이 미치게 될 수 있어요. 뭐 기술이 높은 나라는 계속 기술이 높은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죠. 기술이 높은 산업은 계속 높은 산업이 아니냐. 그러면 뭐 이 국가 간의 우열은 결정되어 있고 그걸 뒤집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제안이 있는데 이제 그 제안을 뒤집을 수 있는 조금 더 보편적인 논리가 지금 배우는 핵심 올림 모형입니다. 자, 생산 가능성, 생산 요소 구성 변화, 생산 요소 가격과 제화 가격 및 자원의 생산량, 핵심 올림 모형에 있어요. 무역, 생산 요소 가격 변동화, 무역과 소득 분배, 실정적 연구 등등을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건데 이제 이 중에서 제일 큰 키 포인트를 이야기하면 유명한 정리들이 이게 지금 이 챕터에서 다 나옵니다. 스톨프 사무엘슨 정리, 그 다음에 립진스키 테오림,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말하는 요소 가격 균등화, 뭐 이런 유명한 무역론에서의 그런 정리, 그 가장 기본적인 기여랄까 아니면 개념이 여기서 지금 다 나옵니다. 자, 기존의 리카르도 비교론에서 보는 생산성 차이가 아니라 여기서는 자원 부존, 즉 부존 자원의 차이에 의해서 무역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아니라 부존 자원량 차이에서, 부존 자원량의 차이에서 무역이 발생한다. 부존 자원이라 그러면 그 자원을 예를 들어서 뭐 석유 같은 원유 같은 그런 자원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땅속에 있는 자원이 아니라 원자재가 아니라 그냥 그 경제적인 자원입니다. 노동도 자원이죠. 자본도 자원입니다. 뭐 기술도 크게 봐가지고는 자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본량에 따라 가지고 무역의 방향이 결정되고 무역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 올린 모형입니다. 핵심 올린 이론은 이 모형은 국가 간의 노동기술, 물적 자본 혹은 다른 생산 요소의 차이에 의해서 무역이 일어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이 노동이나 노동기술이 이거 다 부존 자원입니다. 물적 자본. 노동하고 노동기술은 차이가 알죠. 노동은 그냥 노동시간, 사람 수로 보면 되죠. 노동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휴먼 캐피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더 실력이 높은 사람, 더 머리가 뛰어난 사람, 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휴먼 캐피탈이 다르죠.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더 공부를 많이 배운 사람은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이유가 휴먼 캐피탈이 더 많기 때문에, 노동기술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노동과 노동기술. 물적 자본과 자본. 자, 물적 자본이라는 것은 그냥 기계 이런 거죠. 자동차 아니면 인프라 이런 게 물적 자본이고, 그냥 자본이라는 것은 그냥 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돈하고 자본은 개념이 조금은 다르지만 그냥 돈, 언제든지 출동 가능한, 사용 가능한 돈, 자본입니다.
그게 이제 기업의 계좌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자본이죠. 자본이고,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물적 자본으로 바꿀 수가 있고, 아니면 노동이나 노동 기술을 살 수도 있죠. 이런 것들, 이 무역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즉, 이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가 무역이 발생합니다. 그 이야기는 국가들은 상대 요소의 상대적 풍부성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절대 양으로 보는 건 아니죠. 절대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걸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걸 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결론을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 집약적인 재화에 대해서를 수출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풍부한 이 요소를 많이 쓰는 재화를 수입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헥시어 올린 이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 요소의 상대적 풍부성에 따라서 무역의 방향이 결정된다. 생산 과정은 상대적 집약도가 다른 생산 요소들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상대적 집약도가 다른 생산 요소들. 상대적 집약도에 따라 가지고 뭐 집약도도 사실은 이제 바꿀 수도 있습니다. 1단계에서 고정을 시키지만 나중에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더 플렉시블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뭐 집약도를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헥시어 올린 모형의 이제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일단 두 물건, 그러니까 물건의 상품이 두 개 있다 그러면 물론 그 상품의 집약도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상대적 집약도는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식으로 모형을 셋업을 해봅시다. 모형을 셋업해보면 모형은 표준적인 이국, 이재와 이생산 요소 모형입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 두 나라는 필요하겠죠. 뭐 더 이상 있으면 복잡하니까 일단 두 개만 보고, 그 다음에 물건도 일단 두 개만 봅시다. 직물, 식품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를 두 개만 봅시다. 노동과 자본. 이것도 세 개 이상 하면 더 좋겠지만 더 복잡하니까. 자, 앞에 그 4장과 차이는, 4장에서는 특수 생산 요소 모형이었죠. 이국, 이지와는 맞았는데 생산 요소는 3개였죠. 3개였지만 각 물건당 생산할 수 있는, 각 물건당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 2개의 생산 요소가 들었습니다. 특수 생산 요소가 모형이었으니까. 이 차원에서 이거는 조금 더 좀 단촐한, 더 간단한 모형이 됐습니다. 생산 요소가 2개로 다시 바뀌었으니까. 이국, 이재와 이생산 요소 모형이고, 사용된 노동과 자본의 구성이 제한마다 바뀐다. 제한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일단 직물식품.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구성이 같다 그러면, 구성이 같다는 말은 비율입니다. 비율.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비율. 직물 한 단위에 만드는데 필요한 노동과 자본의 비율인 거죠. 그 비율하고 식품 한 단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과 자본의 비율, 두 비율이 같다. 그러면 그때는 무역이 승리가 납니다. 무역이 승리가 납니다. 리카르도 모형도 뭔가 하면 그 절대 우위가, 그러니까 상대 우위가 없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둘 다 동일하다 그러면 무역이 발생 안 하죠. 무역이 발생하는 것은 기회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무역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비교 우위가 있게 되고 그러면 무역이 발생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기술 자체가 아마 두 물건 만드는데 기술이 거의 동일하다. 기술이라는 것은 두 개의 비율입니다. 생산 요소의 비율인데 비율이 같으면 무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율은 다르다. 일단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고 이제 좀 더 일반화시키면 요소 가격에 따라서 그 비율까지도 변합니다. 어쨌든 다르다. 그리고 각국의 노동과 자본의 공급은 일정하고 국가 간에는 다르다. 부준 자원량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 부준 자원량은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물론 초장기적으로는 변합니다. 초장기적으로는. 노동도 변하고 자본도 변하죠. 뭐 인구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하니까요. 이민도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의 양도 뭐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돈을 더 벌면 자본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변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뒤에 볼 이야기고, 일단 여기서는 주어진 노동량과 자본량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하고, 그러나 두 나라에서 이 비율은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두 나라에서 이 비율이 같다 그러면 그때도 무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한 예는 제외하기 위해서 비율은 다르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이게 이제 헥시어 올린 모형의 그 다음에 장기에서는 노동과 자본은 산업 간에 이동할 수 있어서 산업 간의 수익은 균도가 된다. 자, 이렇고 그 다음 장기에서는 초장기가 아니라 그냥 장기에서 이 모형 내에서는 노동과 자본은 산업 간에 이동할 수 있어서 그들의 수익은 균도가 된다. 자, 이야기는 자,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여기서 그 직물산업에서 노동 얼마, 자본 얼마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 두 개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단기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에서는 그 비율마저도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즉, 노동과 자본이 생산 요소가 산업 간에 이동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직물산업에 있던 노동이 식품산업으로 갈 수 있고, 식품산업에 있는 노동이 직물산업으로 갈 수 있다.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도 갈 수 있는 거죠. 자본도 다 이동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 아까 요소 가격 균등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산업 간의 그들의 수익은 균등화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왜 갑자기 이까지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모형 셋업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생산 요소가 산업 간에 이동 가능하다. 그게 이제 모형이고 결론을 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임금이 수익은 다 동일해집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보겠는데 이 결과는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모형의 셋업, 이국 이재와 이생산 요소 모형이고 나머지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가정이죠. 그 모형을 가지고 이제 이 셋업을 가지고 모형을 설명합시다. 근데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몇 개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배울 그래프는 몇 개인데 생산 가능 곡선. 물론 앞에도 생산 가능 곡선을 많이 배웠죠. 리카르도 모형에서도 배웠고 특수 생산 요소 모형에서 배웠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요 모형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가 나올 겁니다. 생산 가능 곡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아마 등가치선 그 다음에 등양선 좀 많은 그래프를 배울 겁니다. 미시에서 여러분들이 등양선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 한 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두 생산 요소의 컨비네이션, 두 생산 요소. 장기적으로는 구성을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꿔가지고 요소 구성에 따라 가지고 한 개 만들기 위해서 두 물건을 어떻게 구성해가 필요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등양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등가치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걸 배워가지고 결국은 물건 상대 가격 변화, 두 물건, 직물과 식품 상대 가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생산할 때의 생산 요소 구성이 어떻게 바뀌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소위 두 개의 임금, 노동의 임금, 자본의 임대료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생산 가능성부터 봅시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개념이죠. 잘 알고 있는 그래프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키포인트는 생산 요소가 2개 이상일 때 생산의 기회비용은 이미 일정하지 않고 생산과 가능 곡선은 직선이 아니다. 즉, 리카르도 비교 우위로, 리카르도 모형 설명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은 딱 직선이었습니다. 직선이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생산 요소의 대체를 허용을 하지 않더라도 요소 대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생산 요소만 2개 있으면 일단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되어버린다. 그걸 여기서 일단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간단한 숫자 예로 보여주는 것이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숫자 예를 봅시다. 이 모형에서 자본은 3,000개 주로 있다. 한 나라 예죠, 그죠? 자국 한 나라 예만 보는 겁니다. 한 나라 내에서의 생산 가능 곡선은 지금 유도하는데 그 나라 지금 이 모형에서 생산 가능 곡선은 한 직선이 아니라 직선이 아닌 게 된다. 완전히 볼록한 곡선은 아니지만 직선이 아닌 곡선 형태가 된다를 보여주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한 수치 예로 첫 번째 자본의 양은 부존 자원을 일단 가정합시다. 자본이 3,000개고
노동이 2000시간이다. 이렇게 부존자원이 있다.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을 일단 정의합시다. 일단 대체성을 허용하지 않고 딱 고정된 걸로 보자. 그리고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리카르도 모형하고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생산 요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한 물건 만들기 위해서는 한 고정 요소가 아니라 두 고정 요소가 필요하죠. 뭐 사실은 비율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이 C는 직물이죠. 커튼이 클로딩이죠. 직물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 K 자본은 2단위 필요하고 노동은 2시간 필요하다. 맞아. 직물 한 단위, 이 A라는 것은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 요소의 양이죠. 생산 요소의 양인데 직물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 자본은 2단위, 노동은 2단위다가 2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 개 상대적인 필요한 비율은 1대1이다. 1대1만큼 비율이 필요한 그런 직물이다. 그 다음에 식품, 푸드 만들기 위해서 이 자본은 3단위 필요하고 노동은 1단위 필요하다. 푸드 만들기 위해서 자본은 3단위 필요하고 노동은 1단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이제 이 농업과 공업이 아니고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클로딩이라는 것은 소위 직물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옷 만드는 공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많이 필요합니다. 노동이. 그러니까 옷 만들기 위해서 털이 필요하고 미싱인지 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1인당 털 하나 들고 이제 봉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고 식품은 식품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식품 공장이면 기계 가지고 식품을 만들죠. 근데 기계만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람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기계가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본이 많이 필요하고 노동이 적게 필요한 그런 예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필요한 생산 기술을 고정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 가능성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본과 노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자,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리기 위해 가지고는 일단 생산 제약선을 만들어 봅시다. 부존 자원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죠. 부존 자원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양이,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자본으로 봤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자본으로 봤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본량이 이렇다 그러면 이거는 자본 가지고 클로딩을 직물을 만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식품을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데 클로딩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건 2단위가 필요하고, 클로딩 한 단위 만들려고 그러면 2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푸드 한 단위 만들려고 그러면 자본이 3단위가 필요하죠. 2가 3이 들어가고. 그러면 자본이 3,000개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몽땅 다 이 푸드만 만든다 그러면 푸드를 1000개 만들고 이거 0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3,000이 되죠. 그죠? 3 곱하기 1000 하면 3,000개가 되고, 1000 되고. 아니면 이걸 안 만든다 그러면 이게 2이기 때문에 몽땅 다 클로딩만 만든다 그러면 클로딩은 1500개 만들 수 있죠. 1500 곱하기 2 하면 3000이죠. 맥시멈이 그렇다 하는 거죠. 맥시멈이. 그러니까 이게 선택 가능한 구성. 아니면 그 사이 구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반씩 한다. 반반씩 한다 그러면 이게 1500개를 여기 넣는다 그러면 이거는 500개. 그러니까 푸드는 500개 만들고 이거는 750개. 클로딩은 750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자본 반반 넣어가지고 2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요 A가 주어지고 2A가 주어지고 K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 주어진 세 값을 이용해 가지고 요 Q와 QC와 QF의 선택 가능한 최대한의 콤비네이션을 쭉 찾아낼 수 있죠. 그 찾아낸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그게 이제 리카르도에서 본 그런 직선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그게 이제는 여기서는 생산 요소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2개이기 때문에 2개가 생깁니다. 자, 더 이상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것은 이게 원인인 겁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 하나가 아니라 2개라는 얘기죠. 자본에 따라 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고, 또한 노동에 따라 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노동도. 노동이 2000시간 있으니까 2000시간 가지고 이 클로딩과 푸드 두 군데 나눠가 할 수 있죠. 아니면 한 군데 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2군데 나눠 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또 한 생산 가능 곡선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그 2개의 생산 가능 곡선을 한 그래프에 그려보면,
자, 주어진 숫자 열어보면 숫자가 이렇게 되죠. 아까 2, 3이고 3천이고 이건 내 말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 노동 가지고 보면 이게 2, 1이 되죠. 2,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생산 가능성이 두 개가 나오고, 이 두 개를 한 그림에서 그려보면 이겁니다. 이거죠. 자, 이게 1, 3, 1, 3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요게 위에 있던 자본 가지고 본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자본 제약 기울기가 되어 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게 색깔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각각의 생산 가능 곡선을 보려고 그러면 요게 아까 자본의 생산 가능 곡선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노동량, 부존자원 노동량 가지고 만들어진 그 식, 밑에 있는 두 번째 식의 생산 가능 곡선은 바로 요게.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두 개가 나온 거죠. 자, 두 개가 나왔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냥 그림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이 리카르도 모형에서 배운 거 동일합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생산 가능 영역이죠.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입니다. 영역. 즉 생산 가능 곡선은 자본으로 봐가지고는 사실은 요 선이 아니라 요 선을 포함한 이 왼쪽 삼각형입니다. 이 상삼각형이 생산 가능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 내에 어떤 지점도 선택 가능하죠. 자본의 양으로 봐가지고 생산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내에 이 삼각형이 이 제약선 포함한 왼쪽 부분이 생산 가능 영역이고, 그 다음에 노동으로 봐서는 동일한 개념이죠. 이 선을 포함한 이 왼쪽 이 삼각형이 생산 가능 영역입니다. 그럼 두 생산 요소가 동시에 생산 가능한 영역은 어디냐? 그러면 그것은 두 삼각형이 면적이 교차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직사각형도 아니지만 사각형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두 생산 요소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두 생산 요소의 생산 가능성을 한 그래프에 그렸다 그러면 실제 여기서 생산 가능 영역은 바로 요 두 선이 같이 공유하는 요 지점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 지점 내에 어떤 점, 이 선상 내의 선과 이 내부에 있는 어떤 점도 실제적으로 가능한, 피지블한 점이다. 생산 가능한 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고, 그래서 낱개로 그리면 이게 생산 가능 곡선 각각이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생산 가능 곡선이 어디냐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은 빼고 이 빨간 부분만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생산 가능한 것, 선택 가능한 것이 이 빨간 선이라는 이야기죠. 빨간 선과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면서 그 다음에 이 선 왼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생산 가능 영역, 실제적으로 생산 가능할 수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부존 자원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왜 안 되냐? 이 부분은 왜 안 되냐 그러면 사실은 이 직물만 다 생산한다 그러면 이 자본 가지고 자본이 3,000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이 3,000개 있기 때문에 직물만 생산한다 그러면 1,500개 생산할 수 있죠. 그러나 직물 1,500개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걸 생산하려고 그러면 직물 1,500개를 생산하려고 그러면 직물은 자본이 3개가 필요하고 노동이 1단이 필요하죠. 자, 봅시다. 앞에 이걸 봐야 되겠죠. K3000. 직물은 2구나. 그렇지. 직물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는 클로딩 생산하기 위해서는 2죠. 2이기 때문에 두 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본이 3,000개 있기 때문에 직물 가지고만 자본 가지고만 생각한다 그러면 자본 다 쓰면 다 쓴다 그러면 1,500개 생산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근데 직물 1500개 생산하려고 그러면 노동도 3000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부존 자원의 노동이 3000이 아니죠. 2000밖에 없는 겁니다. 즉 이걸 생산하려고 해도 자본량은 되지만, 이걸 생산할 수 있는 자본량이 가능하지만 노동량 자체가 그걸 하기 위해 3000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노동은 맥시멈으로 해봐야 2000개밖에 없으니까 직물을 맥시멈으로 생성해봐야 1000개밖에 생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생산이 선택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빨간 선, 요 부분만 생산 가능 곡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생산 가능 영역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생산 요소가 두 개가 있으면 생산 가능 곡선이 더 이상 직선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됐죠. 직선이라는 것은 이거죠. 근데 이거는 직선이 아니죠. 두 직선을 합쳤지만 그렇기 때문에 직선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버렸겠죠. 그래서 직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별적으로 직선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모든 데서 직선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직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직선이 아니라 두 직선의 일부 영역이 됐기 때문에 한 직선이 아니다.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산 요소가 지금 두 개가 아니라 두 개만 있어도 그랬는데 3개, 4개, 5개가 있으면 점점 더 있으면 이게 뭔가 하면 점점 완만한 동그라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생산 요소가 여러 개 있으면 더 이상 직선이 안 되고 그 꼬부라진 형태가 된다. 생산 요소 대체가 없는 경우에도 이게 되는 겁니다. 대체가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되더라. 대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곡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기회비용도 일정하지 않다 하는 거죠. 기회비용.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어디에 있냐고 하면 기회비용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생산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죠.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기회비용인데, 이게 그냥 기회비용이라고 했죠. 기회비용인데, 이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다. 뭐 이 경우에는 기울기가 두 개죠. 직물을 750개 만들 때까지는 기울기가 이겁니다. 그러나 더 만들 때는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는 거죠. 자, 어떤 개념이냐? 이 기울기라는 것은 현재 이 수평축이 직물이기 때문에 직물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입니다. 직물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이 왼쪽에서는 요 기울기가 3분의 2죠. 절대값으로 3분의 2인데 요 750을 넘어가면 이 기울기는 2가 됩니다. 절대값으로. 더 가팔라지죠. 기회비용이 더 높아집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이 왼쪽이라는 것은 직물량이 적게 만들 때는 직물의 생산의 기회비용이 낮은데, 직물량을 많이 만들 때 되면 이쪽으로 간다. 750 이상이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되죠. 많이 만들게 되면 기회비용이 올라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식품으로 나타낸 직물 한 단위 생산하는데 기회비용은 일정하지 않는데, 경제가 적은 양의 직물을 생산하고 있을 때 많은 양의 식품을 생산할 때의 기회비용은 작다라는 거죠. 적은 양의 직물을 생산하고 있을 때 왼쪽에서는 기회비용은 낮았죠. 많은 양에 비해서 오른쪽에 비해 낮았죠. 그러나 경제가 많은 양의 직물을 생산하고 있을 때, 그런 750개 단위 이상 생산하고 있을 때는 적은 양, 왼쪽의 기울기보다는 기울기가 더 가팔랐죠. 기회비용은 더 크다. 즉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기회비용이 생산량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라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차이를 냅니다. 자, 왜 그러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단순히 외울 게 아니라 현상의 발생 원인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경제가 한 재화의 생산에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할수록 그 자원의 한계 생산성은 낮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의 기회비용은 높아집니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할수록 한 단위 더 만들려고 그러면 더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더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은 한계 생산성이 낮아지죠. 낮아지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요 앞에가 정확하게 요거하고는 맞진 않는데, 그 전체적인 방향이 그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뒤에 이제 보다 대체를 허용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설명할 겁니다. 자, 앞에 이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이거는 이제 생산 가능 영역, Frontier 식은 생산에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였죠. 앞에 A 숫자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단위당 요소 소유량은 PPF의 각선에 따라서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생산자들이 생산 과정에서 다른 생산 요소가 한 생산 요소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러면, 노동 대신에 자본을 좀 더 써가지고 노동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뭐 실제적으로 가능하죠. 그러면 PPF는 완전히 곡선이 됩니다. 완전히 곡선이 되고 원점에서 오목한 곡선이 되고 생산자들이 직물을 더 많이 생산할수록 직물의 기회비용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산 가능 곡선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원론에서 배울 때, 맹큐책을 배울 때도 이게 2장인가 3장에 나와 있던 이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생산 가능 곡선이죠. 물론 그때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이게 도출되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도출되느냐, 쉽게 말해서, 생산 요소 대체가 없다 그러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생산 요소가 2개라 그러면 똑똑 이렇게 되고, 3개라 그러면 똑똑똑 이렇게 되고, 4개라 그러면 좀 더 완만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될 수 있고, 아예 생산 요소 2개라 그러더라도 생산 요소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앞에 특수 생산 요소 모형에서 이렇게 나왔죠. 특수 생산 요소 모형에서는 물론 특수 생산 요소는 대체가 안 됐지만,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는 양쪽 산업에서 자유롭게 이동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생산 가능 곡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뭐 완만하게 볼록하게 나왔다는 것의 모양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가능 곡선의 한 점에서의 접점의 기울기가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인데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가 아니죠.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그 기울기를 본다 그러면 여기서의 요점, 그러니까 전체 직물 생산량은 0이고 식품만 다 생산하고 있을 때다. 그러면 그 기울기는 거의 수평이죠. 수평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수평이라는 것은 0에 가깝죠. 기회비용이 굉장히 낮다. 직물 생산의 기회비용이 굉장히 낮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점점점 직물 생산량을 오른쪽으로 늘림에 따라서 기울기는 점점점 가팔라지죠. 가팔라져 가지고, 물론 여기 가면, 제 끝에 가면 이거 수직선이죠. 수직선은 무한대 값입니다. 양극단은 0에서 무한대인데, 여기서 무한대지만, 뭐 그건 양극단이고, 어쨌든 보면 아주 적은 값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직물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서 이 각 포인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점점점 더 커지죠. 커진다는 것은 기회비용이 높아진다. 그래서 직물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가지고 직물 생산의 기회비용은 높아진다. 왜 높아지냐? 더 생산량을 늘리면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기 때문에 동일한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위 생산 요소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 생산 요소를 더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식품 생산량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의 기회비용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전체 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아주 거창하죠. 국가는 무엇을 생산하느냐? 국가는 무엇을 생산할까? 그러니까 한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량, 그렇다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런데, 그러니까 이국 이재화 모형이었죠. 이생산 요소 모형이었는데, 그 나라가 과연 생산을 결정하는 점이 어디냐? 생산 가능 곡선에서의 생산 결정점이 어디냐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원론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알고 있죠. 뭐 거기에 대한 반복적인 설명입니다. 그 점을 결정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는 상대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 가격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경제는 생산액을 극대화하는 점에서 생산한다. 즉 물건 가격이 있다. 두 재화 가격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생산액을 극대화하는 점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좀 더 현실적인 경제학 이야기를 하면 어디서 생산하느냐? 한 나라는 GDP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GDP다. GDP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생산액입니다. 생산액이죠. 생산액이라는 것은 생산액, 이 등가치선으로 나타내는데 그 나라의 GDP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가격 곱하기 생산량이죠. 이 물건, 그 다음에 또 다른 물건의 가격 곱하기 생산량. 모든 물건의 가격 곱하기 생산량을 다 더하면 그게 우리는 그 나라의 GDP다. 라고 우리가 거시에서 정의를 했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그 나라의 총 생산액입니다. 생산량이라 그러면 각각 물건이겠죠. 각각 물건이겠지만 그 물건의 생산량은 뭐 전체 물건의 생산량을 극대화한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그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더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단지 한 물건 최대한 가장 많이 만들어 보라 그러면 모든 자원을 때려내 가지고 만들 수는 있겠지만 물건 종류가 여러 개인데 생산량을 최대한 해라. 그러면 그 생산량의 개념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이 가치입니다. 가치. 각 물건의 가격이 있다. 그러면 가격을 곱하게 되면 가치가 나오고 그러면 가치는 딱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GDP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죠. 그죠? 그러면 그걸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생산하라. 그러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경제는 생산액을 극대화하는 점에서 생산한다. 그리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생산액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등가치선입니다. 등가치선. 그래서 V라고 합시다. 밸류니까 밸류의 V라고 하고 이거는 가격 곱하기 수량을 다 더한 거죠. 그리고 각 PCPF는 각 물건의 가격입니다. 클로딩의 가격이고 푸드의 가격이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친 것이 그 나라의 소위 생산의 총가치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GDP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이 등가치선의 기울기는 뭐 PF분의 PC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건 어디에 그러니까 수평선에 뭘 넣냐라는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났다 그러면 이거죠. 여기서 직물량을 여기 수평으로 놓고 식품을 수직으로 놨죠. 이렇다 그러면 여기서 등 가격 가치선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등 가치선은 하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100가치, GDP가 100인 경우, 200인 경우, 300인 경우 쭉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수평선도 다 단지 수평선의 기울기는 다 동일하겠죠. 그 수평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상대 가격이죠. 기울기는 이 상대 PF분의 PC가 되는 상대 가격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과연 어디가 제일 좋냐라는 거죠. 생산 가능한 것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죠. 가치는 오른쪽일수록 가치가 더 높습니다. 합이 더 많은 것은 오른쪽이나 더 위쪽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가능 영역, 그러니까 이 전체 이 곡선 아니죠. 이 선을 포함한 이 전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최대의 V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어디냐? 그러면 쭉 직선 중에서 여기 접하는 점이라는 거죠. 이게 최대의 생산 가능, 가치, 최대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점이다. 점이 되고,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그 나라가 결정하는 생산점이다. 주어진 가격이 있다 그러면 그 가격선이 이 생산 가능선에서 접하는 이 점에서 그 나라는 생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 있고 등 가치선이 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 나라의 생산의 결정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물의 상대 가격이 주어지면 경제는 가장 높은 등가치선과 접하는 점에서 생산한다. 그 점에서 직물의 상대 가격은 직물 생산의 기회비용과 같은 PPF의 기울기가 같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상대 가격이 기회비용과 같다. 그런 이야기죠.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생산 가능 곡선의 각 점에서의 접점의 기울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제가 선택한 점은 즉 기회비용이 소위 직물의 상대가격하고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생산에서의 교환은 시장 가격에 따른 교환과 같다.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죠. 생산에서의 교환물, 생산에서의 교환물이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고, 두 개 중에서 어떤 물건을 더 만들 것이냐, 덜 만들 것이냐. 한 물건 더 만들려고 하면 한 물건 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이 어디냐, 그 비율하고, 교환의 비율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이건 물건 가격이죠. 더 만들어서 물건 가격을 할 때 그 교환 비율이 같아지는 데서 하는 것이 가장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즉 생산의 결정점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그 나라의 생산의 점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점의 특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생산 요소 구성의 선택입니다. 생산 요소 구성의 선택. 자, 지금까지는 어쨌든 물건의 양을 얼마씩 만들 것이냐. 생산량만 결정했습니다. 각 두 재화의 생산량을 결정했는데,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서는 각 물건별 생산 요소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노동과 자본을 얼마씩 사용해 갔을 것이냐. 라는 얘기죠. 그 구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생산자들은 직물이나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생산 요소의 여러 가지 다른 양을 선택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고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서는 이제 우리가 고정을 A를 고정값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풀어가지고 그게 바뀔 수 있는 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가동 곡선에 이렇게 완만한 기울기를 가졌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양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이 선택은 노동에 지불되는 임금 W와 자본을 임대할 때 지불되는 임대료 R에 따라 가지고 결정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생산요소 비용이 낮으면 많이 쓸 것이고 생산요소 비용이 높으면 적게 쓸 겁니다. 생산요소 비용이 높으면 그거 적게 쓰고 비용 낮은 걸 더 많이 써가지고 그거를 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대체가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는 대체가 가능하니까. 그것이 기본적인 룰이 되겠죠. 결국은 생산요소 가격에 따라서 생산요소 비율이 결정된다. 그죠? 임대료 R에 비해서 임금 W가 오를 때 생산자들은 식품과 직물 생산에서 더 적은 노동과 더 많은 자본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임금이 더 오른다 그러면 임금은 노동은 적게 쓰고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는 식으로 생산 공정을 바꿀 겁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바뀌는,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바뀐 게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부는 아예 생산을 포기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 생산하는 부분을 보면 옛날보다는 자동화나 기계화를 훨씬 더 많이 해서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적게 쓰고 대신에 자동화 기계화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신에 자본을 더 많이 쓰는, 더 적은 노동과 더 많은 자본을 사용하는 식으로 생산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그 현상을 바로 설명하는 거죠. 자, 그걸 그래프로 이론으로 설명합시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등량선이라고 이야기하죠. 등량선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품 생산에서의 생산요소 투입 가능성, 등량선. 식품 한 단위 생산하는 요소의 구성이다. 그러니까 칼로리라고 그랬는데 이 킬로인지 칼로리 아니죠. 칼로리당 킬로당 칼로리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뭐든지 식품 한 단위 생산하는데 필요한 요소의 양으로 이야기합시다. 요소의 양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고정됐다 그러면 그냥 그 한 점입니다. 한 단위 만들려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처음에 예에서는 값이 고정됐을 때는 자본이 3단위 필요하고 노동이 한 단위 필요하죠. 그러면 자본이 3단위, 노동이 한 단위, 그래가지고 요 한 점입니다. 한 단위 만들 때. 한 점. 그게 요 점인지 모르죠. 어쨌든 요런 점입니다. 요런 점인데, 이제는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면 한 점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본을 줄이는 대신에 노동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아니면 노동을 줄이고 자본을 더 많이 쓸 수 있죠. 그러면 좌측 위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우하향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대체가 되니까 하나를 줄이면 하나 늘려야 되니까 우하향하죠. 그 다음에 그 우하향하는 형태 중에서 이쪽으로 볼록한 것이 아니라 원점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되는 이유는 둘 다 개수를 비싸게 쓸수록 뭔가 하면 제일 효율적이고, 한쪽을 적게 쓰려고 그러면 한쪽은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대체를 하려고 그러면. 둘 다 최적의 어떤 구성이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둘 다 5단위 5단 했을 때가 가장 생산성이 높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구성을 바꿔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노동을 줄이면 줄일수록 점점 더 노동을 아주 많이 줄일수록 그러면 자본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조금 노동을 많이 쓸 때 조금 줄일 때 그 자본이 필요한 것보다 노동이 굉장히 적을 때 하나 더 줄이려고 그러면 그때는 자본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점에서 볼록하게 이렇고, 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스티프하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뭔가 하면 이렇게 급격이 위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갈수록 급격이 왼쪽으로 가는 거죠. 기울기로 스티프한 것이 아니라 형태로 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울기로 봐가지고는 이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가파라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급하게 완만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볼록한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 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산의 그런 그 형태가 되겠죠. 즉, 한 단위, 식품 한 단위 생산할 때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한 두 생산 요소의 콤비네이션을 쭉 찾아내가지고 그걸 점으로 다 찍은 뒤에 이어버리면 이런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등양선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물건 만드는 것. 뭐, 한 단위가 이렇다 그러면 두 단위라 그러면 이거 배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세 단위라 그러면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식,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등양선. 등양선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건, 뭐, 어떤 단위당 이렇게 물건 만들 수 있는 두 생산 요소의 콤비네이션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되는 겁니다. 등양선. 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그러면 과연 이 등양선 중에서 어떤 포인트를 선택할 것이냐? 두 생산 요소 구성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앞에 요령하고 동일할 겁니다. 여기서 임금이 결정되면, 즉 생산 요소 가격, 노동의 가격과 자본의 가격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상대 가격에 따라 가지고 상대 가격선이 접하는 점에서 생산이 결정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 하고, 자, 일단 등양선에 대한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등양선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기서 이제 말로 다시 요약합니다. 모든 주어진 생산 요소 가격에서 직물 생산은 식품 생산에 사용하는 것보다, 이건 아니지. 등양선에 대한 설명은 이 앞에 있죠. 생산자들은 직물이나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생산 요소 여러 가지 다른 양을 선택할 수 있죠. 그 선택은 노동에 지불되는 임금 W하고 임대할 때 지불되는 임대료 R에 의존하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 R에 비해서 임금 W가 오를 때 생산자들은 식품과 직물의 생산에서 더 적은 노동과 더 많은 자본을 사용한다. 그죠? 즉, 그거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임금이 임금이 오른다. 그러면 이거 점점점 왼쪽으로 하게 되겠죠. 노동을 적게 사용한다. 노동을 적게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되겠죠. 반대로 이 자본의 임대료가 오른다. 그렇다 그러면 점점 자본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점점 자본 줄이면서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이런 식의 생산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등량선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집약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집약도라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 상대적인 위치가 되겠죠. 상대적인 위치. 생산할 때도 생산 요소 구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노동 집약도가 높아집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본보다는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하죠. 왼쪽으로 갈수록 노동을 적게 사용하고 자본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집약도가 뭔가 하면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자본 집약도가 높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노동 집약도가 높아집니다. 즉 상대적으로 두 생산 요소가 있는데 어떤 생산 요소를 더 많이 사용하느냐, 더 집약적으로 사용하느냐. 물론 절대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두 점이 있을 때 비교겠죠. 두 점이 있다 그러면 이 점보다는 이 점이 더 노동을 많이 사용하니까 자본은 적고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하니까 노동 집약도가 높고 반대로 이 점은 더 자본 집약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두 제품, 직물과 식품에 대해 가지고 두 집약도가 다른 것을 이제 설명할 겁니다. 모든 주어진 생산 요소 가격에서 직물 생산은 식품 생산의 사용보다 자본에 비해 더 많은 노동을 사용한다라고 가정합시다. 이거는 순수히 가정인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두 상품을 선택했는지라는 이야기를 했죠. 두 상품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생각을 했죠. 직물은 뭐 이 봉제 공장이다. 식품은 식품 공장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봉제 공장에서는 뭐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미식마다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식품 공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사람보다는 식품 만드는 기계가 커야 되죠. 기계가 좋아야 되죠. 기계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직물 생산은 식품 생산에 사용하는 것보다 자본에 비해 더 많은 노동을 사용한다. 직물은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 라는 경우죠. 라는 경우라고 가정했는데 이제 개념적으로 두 상품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했죠. 그렇게 되면 실제 들어가는 것을 이제는 이 A 값이 고정된 값은 아니죠. 고정된 값이 아니라 그때 생산할 때 포인트에 따라가 A 값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어쨌든 클로딩 생산에서의 상대적인 노동의 비율하고 이 푸드 생산에서의 상대적인 노동 비율을 보면 클로딩 생산이 더 높다 라는 거죠. 두 개의 상대적인 비율을 봐가지고 이 이야기는 클로딩, 직물 생산이 더 노동 집약적이다. 상대적으로 자본보다는 노동을 더 많이, 이 산업보다는 노동의 비율이 더 높게 생산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실질적으로 투입된 양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투입된 양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클로딩 산업에서 투입된 자본량과 노동량의 비율, 그 다음에 푸드, 식품 산업에서의 그 자본량 분의 노동량의 비율을 본다 그러면 여기서 노동을 더 많이 썼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노동 집약적이다 라는 개념이 되죠. 자, 그래서 직물 생산은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반면에 식품 생산은 상대적으로 자본 집약적이다. 이렇게 생산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이야기는 용어로 봐가지고는 직물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고 상품이고 식품은 자본 집약적인 상품이다. 그렇게 되면 직물의 상대적 요소 수요 곡선하고 식품의 상대적 요소 수요 곡선의 위치가 달라진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상대적 요소 수요 곡선이 나오는데 이 상대적 요소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자, 주어진 이 가격에 대해서 상대 요소 가격 그러니까 임금, 상대적인 임금이죠.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비한 임금, 노동에 대한 가격인 임금이죠. 상대적인 임금, 상대 임금에 대해 가지고 이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비율을 하느냐라는 거죠. 아까 등량선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임금 가격성, 그러니까 요소 상대 가격이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접하는 섬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생산이 이루어진 K분의 L의 비율점을 점들을 각각 요 가격에 따라서 점들을 쭉 찾아가지고 점을 찍은 뒤에 연결시키면 이게 소위 그 상대 요소 가격과 그 다음에 요소 구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이 됩니다. 이 선이 되면 푸드 산업에서 식품 산업의 그 선이 이렇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다 그러면 그때 구성은 이렇게 한다. L분의 K는 이만큼이고 임금이 낮으면 그때는 임금을 더 많이 노동을 더 많이 쓰고 자본을 적게 쓰겠죠. 자본을 적게 쓰는 그러니까 더 오른쪽으로 하게 되겠죠. 노동을 더 많이 쓰고 자본을 적게 쓰니까 더 오른쪽으로 하게 되고 반면에 임금이 오르면 노동을 적게 쓰고 자본을 더 많이 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더 왼쪽으로 하게 되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상식에 맞는 이런 우하향하는 선이 나왔습니다. 이게 굳이 이렇게 될지 뭐 이렇게 될지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하향하는 이런 선이 나왔죠. 선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푸드, 식품에 대한 이야기고 직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선을 한번 찍어봐라 했다 그러면 필히 식품에 대해서도 그런 점을 찍어가지고 선을 연결시켜보면 그 선은 분명히 이것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것이다.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클로딩은 더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즉 동일한 임금이다 그러면 임금이 딱 요소진이다. 생산 요소 상대 가격이 어떤 한 점이 있다. 그러면 그때 두 산업, 식품 산업과 직물 산업에서의 집약도를 본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가정했죠. 가정에서 클로딩 산업이 노동 집약도가 더 높다. 그 이야기는 자본분의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분명히 이것보다 식품이 여기 있다 그러면 직물은 분명히 이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이까지 갈지 더 갈지 덜 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또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모든 이 요소 가격, 요소 상대 가격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로딩의 이 선이 이 푸드의 이 선보다는 분명히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클로딩 산업이 그러니까 식품 산업에 비해 가지고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선은 그 직물 산업에서의 이 선은 분명히 식품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다. 되겠죠. 그래서 생산 요소와 요소 가격과 생산 요소 상대 비율 간의 이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두 부존 자원 그러니까 집약도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서로 상대적으로 설정된다. 라는 걸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생산 요소 가격과 재화 가격. 생산 요소 가격과 재화 가격을 보면 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 생산 요소 가격과 재화 가격은 다음 시간에